자, 항상 매년마다 제가 정치학 예비순환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학하고 행정법 공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대다수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난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문에 온갖 기대를 다 받고 대학교 왔던데 경제학을 하면서 이제 처참히 자신감이 상실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경제학 때문에 이제 공부를 포기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거는 고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 때 해병대 구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해병대가 아닌데 전 해군입니다. 또 어떻게 해병대를 아냐고요? 해병대하고 해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구호를 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구호가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으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해서 누구나 고시 합격할 수 있으면 나는 고시를 공부하지 않는다. 네, 첫날이라서 약간 지금 원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제학 행정법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학은 이제 힐링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학 공부할 때 자, 어느 선생님은 뭐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예비순환 때는 그냥 무조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런 분도 계신데 정치학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복습을 하지 마시고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수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이 정치학 책을 읽으면요, 일단 속도도 느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실 때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냥 내가 극장에 온다, 영화를 보러 온다, 그런 편안함,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교재를 읽으시면 돼요. 가볍게. 일단 그렇게만 해도 성공적인 예비순환이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예비순환 때에도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고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일단 그 정치학의 하부 영역이 한 5개 정도 돼요. 원래는 4개인데 3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교정치이고 두 번째가 정치경제고요. 세 번째가 국제정치고 네 번째가 정치철학이고 다섯 번째가 한국정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 정치경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아니면 대학마다 비교정치 안에다가 그냥 정치경제를 넣어가지고 비교정치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논란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비순환 교재를 보면 1권은 비교정치고 2권은 이제 정치경제, 국제정치, 정치철학까지 있고 한국정치는 이제 이 1번, 2번, 3번, 4번 요 내용을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정치에 적용을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때는, 물론 예비순환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체적 사례로 제가 간간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는 이제 1순환 때 공부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일단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는데 양이 많습니다. 정치학이 아주 광범위해요. 그러면은 사실 제일 많은 시간을 정치학에다가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학원에서 안타깝게도 경제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고 정치학이에요. 예비순환 때 제대로 정치학을 공부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일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근데 지금 18회인가 그렇잖아요. 17회인가?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말 그 엑기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도를 팍팍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설명이 부족하고 뭔가 강사도 불만족스럽고 수강생들도 기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강의를 해본 결과 결론은 뭐냐 하면 이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이 국제정치하고 정치 철학은 동영상 강의로 고시 용어로 표현하면 갈음하겠습니다. 갈음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 평상시에 누가 가름한다 그래요? 그냥 대체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수험생이 이메일로 저한테 뭐 이거는 이걸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할 겁니다. 이건. 근데 이 동영상 강의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특강을 한 건데 마스크 안 쓰고 하던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절이죠.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보다 훨씬 더 슬림한 했던 시절 이거든요. 사실 지금 살이 쪄가지고 이 턱살이 막 이런데 그래서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턱살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흉측한 모습을 가리기 때문에 좋은데 마스크를 벗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 양이 많아요. 정치 철학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6회를 했는데 각각 한 50, 그냥 1시간이라고 하면은 1시간, 아니 3시간이지. 3시간이라고 하면 18시간이에요, 이거.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도 이게 4회인가 그럴 텐데, 4회인가 3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회일 겁니다. 맞겠지? 4회라고 해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요것도 이제 3시간이면은 12시간이야. 합치면 30시간이거든요. 동영상 강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 어떻게 듣는지는 이제 그 학원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열심히 매일매일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비순환 끝날 때까지. 제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수년 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계속 이제 막 미루는 거야. 예비순환 끝나고 들어야지. 하지만 예비순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 것 같아요? 경제학 1순환이 이제 선택 과목 끝나면 돌아올 건데 다시 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행정법 1순환 때 들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치학 무슨 뭐 스터디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또 막 뭐 스터디 그룹을 뭐 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 정치학 예비순환 때는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그룹 스터디 할 필요 없고요. 그룹 스터디를 하고 싶으면은 예컨대 어느 공간에서 같이 동영상 강의를 이걸 들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강제성을 발휘해서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이 시간에 딴짓 안 한다. 자꾸 이제 또 혼자 인터넷 강의 들으면 자꾸 막 딴짓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까? 일단 영화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영화관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제발 동영상 강의를 제발 좀 예비순환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읽으면서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빠듯하다고요. 그렇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지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뭐 합격생활 많이 배출하면 뭐 나도 뭐 좋겠지만 덩달아 합격한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수업 시간에 실강은 비교 정치하고 정치 경제 요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강에서도 요 두 개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그닥게 빠듯해요. 그래서 강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비 순환 때는 이제 제일 많이 할 내용이 역시 비교 정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신입생 딱 들어가면은 뭐 정치학 개론, 정치학 입문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은 사실 그게 비교 정치 입문이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가장 그 정치학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비교 정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비교 정치를 이제 제일 많이 한다. 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잘 되어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 영역도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PSAT를 공부하시잖아요. 그 PSAT 올해 뭐 특히 언어 논리 엄청나게 뭐 어렵게 나왔다고 뭐 누가 PSAT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PSAT 언어 논리 뭐 상황 판단 그냥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니까, 특히 언어 논리를 보니까요, 정치 철학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컨대 뭐 사회계약론자 해가지고 홉스로크 루소 해서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왔던 걸 확인했고, 뭐 롤스도 나오고 뭐 공동체주의도 나오고 뭐 공리주의 나오고 뭐 그냥 거의 다 나왔더만 보니까 정치 철학에서. 그래서 정치 철학을 공부할 때 물론 정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PSAT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학의 PSAT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부 효과 하니까 또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이것도 수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를 정치학 시간에 이야기하면은 막 그 수험생들이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막 집중력이 한 10배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 또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아마 매일 하나씩 경제학 관련된 이론 개념이 나오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학 공부하시면은 이제 경제학에서 공부한 이론이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예컨대 뭐 게임 이론이라든지, 뭐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뭐 치킨 게임도 그대로 적용해서 나오고, 그리고 뭐 공공재라든지, 공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이제 경제학하고 연관시켜서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인데, 절대 10시 1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3시간 공부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3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한계 고통이 체증하면서
집중력이 엄청나게 저하되고 마치 그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5분 남겨두고 막 선수들이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물론 체력이 엄청 좋으신 예외적인 분들은 또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거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고시공부. 그래서 3시간이 가장 적당한데 그렇다고 3시간만 하고 집에 갈 수는 없고 학원에서 3시간 반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 10시 10분은 넘지 않을게요. 그래서 대략 한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수업이 끝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최대한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역시 이것도 경제학 용어로 따지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인데 공부를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에서도 1시간 공부할 때 예컨대 30페이지를 봤다. 그럼 2시간 공부하면 20페이지 보고 3시간 공부하면 10페이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한계 생산이 떨어진단 말이야. 체감한단 말이야. 그럼 한계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한 최소한 13분에서 한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체력이 남아 돈다. 막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쉬는 시간에 그러면 복습을 하세요. 정치학. 다른 사람들은 쉬고 놀 때. 뭐 그러면은 뭐 문제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강의를.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리엔테이션을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끝내고 또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할게요. 간간히. 뭐 고시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망하는 지름길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표정 보고 약간 좀 공부하기 힘든 표정을 지으면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비교 정치부터 할 거니까 1권만 가져오시고 1권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내일은 2권을 가져오세요. 2권 마지막 부분이 정치 경제잖아요. 4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권만 일단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교재와 관련해서 참 이 정치학이 경제학하고 행정법하고는 다르게 경제학은 딱 그래도 그 기본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미시하면은 뭐 준구 있고 거시하면 뭐 준찬. 준찬이 아니고 운찬이구나. 어쨌든 뭐 그런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서 경제학 같은 경우 미시경제학 기본서, 뭐 거시경제학 기본서 제가 특정 교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거의 내용이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또 저자들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가 독보적으로 좋은데 왜 유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기본서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거든요. 행정법도 그렇고. 그런데 정치학은 예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정치학 입문이니 무슨 뭐 정치학의 이해니 뭐 정치학 총론이니 이런 책을 보면요. 그 책만 열심히 읽고 만약에 행정고시 정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 될까?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봐야 돼요. 최소한 한 30권 정도는 봐야지 단행본을. 그래야지 잘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면 30권을 읽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자 1번부터 해가지고 30번 해가지고 단행본 읽으세요. 그러면 읽으실 거예요. 고시공부 뭐 10년 할 일 있습니까? 물론 고시공부 10년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100%면은 10년 할 용의가 있어. 나라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20대 초반이니까, 다 20대 초반이죠. 제 눈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요. 물론 마스크를 써가지고 파악하기가 더 힘들고. 근데 이제 제 나이, 저는 몇십 대일 것 같나요? 저는. 이게 이제 처세술이 좋으신 분들은 30대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약간 사람의 마음을 별로 기분 좋게 하지 않는 사람은 50대라 그럴 것이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시는 분들은 40대라고 하실 거예요. 40대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고시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요. 사회에서 대우하는 거라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고시 공부 10년을 해서 합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 영어로 하면 willingness to pay. 지불할 용의가 있다. 경제학 용어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은 강사가 대신 읽고, 여러분 대신에 제가 읽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책이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한국어로 쓴 한국인 교수님이 쓴 책도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치학의 모든 것을 잘 포괄하고 그런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이 영어 원서입니다. 팔라틱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헤이우드라는 분이 영국 정치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책으로, 이분이 쓴 책이, 이 책이 이제 뭐 거의 세계 최고의 정치학 교과서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도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본 한번 봤거든요. 대학원 때. 근데 번역본을 보니까 한 50% 정도가 이해가 안 가요. 한글말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뭐 정치학을 전혀 모르는 1학년도 아니고 대학원생인데 너무 이상해서 영어 원서를 직접 사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원서는 100% 이해가 돼. 한글말로는 50%밖에 이해가 안 가고. 참고로 저는 영어보다 한글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야? 물론 영어 원서 볼 때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번역이 참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오욕이 아주 많고 더 세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좀 화가 났는데, 사실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접 이거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어 원서를 읽고 정리한 게 뭐냐 하면 펀더멘탈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괄호해가지고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이렇게 영어가 많지? 왜 그러냐면 영어 원서를 직접 보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또 그 영어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글말로 정확하게 또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영어로 그렇게 괄호를 쓴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라고 해서 비교 정부와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헤이그하고 헤롭 이런 분이 쓴 건데, 이것도 무슨 세계 최고의 뭐 비교 정치학 교과서다 해가지고 이것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번역서를 또 읽어봤는데, 이거는 그나마 또 헤이우드보다는 낫지만 한 30% 정도가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글말로 된 책을.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영어 원서를 사가지고 직접 읽어보니까 100% 이해가 가.
물론 어려운 단어는 내가 사전 찾아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읽고 이제 펀더멘털 정치학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행본들,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펀더멘털 정치학 이 기본 이론 1권, 2권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책은요, 최소한 3회 독원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나마 내용이 정리가 되고 어디에 그래도 뭐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3번은 읽어야 된다, 최소한.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 지금 예비순환 교재가 한 500페이지, 그러니까 1권 500페이지, 2권 한 5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순환 가시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재본집으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순환 때 한국 정치도 하고 뭐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순환 때도 한 재본집을 한 2권 공부할 건데 각각 5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예비순환 지금 1000페이지, 1순환 1000페이지, 벌써 2000페이지잖아. 2순환 때는 그럼 뭘 하냐? 2순환 때도 또 새로운 내용을 할 거예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또 재본집으로. 그럼 예비 1, 2순환 합치면은 한 25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예비순환 때는 제발 예비순환 교재도 3번을 읽을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예비순환 때 강의를 다 듣고 교재를 3번 읽으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자고 공부를 하셔야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순환 때 그렇게만 공부를 해도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쭉쭉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와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어차피 그 수많은 교재를 굳이 제가 나열해봤자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는 지금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요. 시험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물어보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잘 이제 숙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이거를 뭐 출제 스타일이라고, 뭐 만약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등장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물을 때, 예컨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소프트 파워 문제가 나왔어요. 소프트 파워와 관련해서 등장 배경이 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수십 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등장 배경을 쓰시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 시험에서 등장 배경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더라도, 의련히 교수님들은 등장 배경을 되게 중요시 하겠지. 등장 배경을 쓰면은 점수를 그래도 안 쓴 사람보다는 더 주겠지. 이거를 우리가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등장 배경을 여러분의 답안지 서두에 간략하게라도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한 발짝 앞서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등장 배경,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의 주요 내용을 쓰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뭐 일반적 특징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역시 한 5년 전인가 4년 전쯤에 행정고시에서 선거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단순다수제하고 비례대표제 이렇게 딱 제시하고 일반적 특징, 장단점을 논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특징, 뭐 주요 내용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이제 또 기출문제를 보면은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이론이나 개념을 제시하고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꽤 많이 나와요. 예컨대 정치 철학에서 동양의 유교 정치 사상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 사상을 뭐 설명하라.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비교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비교 정치부터 시작할 건데, 그럼 비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교는 주로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엄마예요. 엄친딸, 엄친아랑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이제 주로 다른 집 자식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범생이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친구의 엄마가 여러분 친구한테 쟤는 저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교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선생님의 또 편애를 받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비교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차이점이죠. 비교할 때 공통점을 주로 비교합니까?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차이점을 주로 강조하잖아요,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차이점. 차이점에서 방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출 사례, 동양 유교 정치 사상하고 서구 자유주의 정치 사상, 차이점을 쓰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차이를 쓰시오. 왜냐하면 차이가 더 중요하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이론이나 개념이 안 나오더라도요, 예컨대 딱 하나만 나왔다. 이론이나 개념이. 예컨대 이것도 한 몇 년 전이냐? 6년 전쯤인가? 홉스의 정치 철학이 나왔어요. 홉스의 뭐 절대 권력, 뭐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홉스의 정치 철학을 내가 이제 주요 내용, 뭐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쓰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더 쓸 말도 별로 없고, 답안지는 채워야 되겠는데, 막 불안감이 엄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안지를 거의 한 2배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 잘 쓰는 방법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교해서 답안지를 쓰라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홉스하고 뭔가 공통점도 많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정치 철학자가 누굽니까?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근데 제일 어려워서 수능에서는 이제 거의 선택 안 하는 과목이라며요. 윤리와 사상 선택하신 분. 선택했으면 매우 존경해야죠, 우리가. 그 어려운 거를. 대부분 뭐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선택한다며요. 수능 때. 제가 수능 볼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봤어요, 다. 그래서 사회 과목, 사회 쪽은 거의 한 8과목인가? 국사 세계사, 뭐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뭐 다, 정치 경제 다 보고, 놀랍게도 과학도 다 봤어요. 그 4과목. 지구과학, 생물.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몰라, 수능. 한 과목당 한 5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입시와 관련해서도,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진도 나가다가 여러분이 약간 좀 피곤해 하시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홉스하고 제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로크거든요.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쓰는 거죠.
로크는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홉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 전공 교수님에 따르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물어본 건 홉스지만 나의 답안지는 로크하고 홉스 두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가 2배 분량으로 늘어나겠죠. 실제로 그렇게 답안지를 써가지고 그 해에 정치학 점수를 거의 한 83점인가 받아서 합격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감사 이메일들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궁금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면은 제가 신상정보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고 나눠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장단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일반적 특징, 장단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역시 장점하고 단점 중에 또 뭐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냐 하면 그냥 문제점. 그러니까 물론 단점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냥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예컨대 이거는 이제 국립외교원인가? 국제통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민주평화론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아예 대놓고 기출문제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역시 꽤 많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시험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교수님은 구체적 사례 많이 쓰면은 점수를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이미 감 잡고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돼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교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국가의 정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독일 사례, 뭐 미국 사례, 일본 사례, 뭐 한국 사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각 나라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례들을 이제 잘 숙지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고득점 답안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으실 때,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요 4가지 내용을 항상 이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적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그 전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득점 답안지의 그 기본 원칙, ESC 원칙. 이게 도대체 뭐냐? E는 이지고, 심플, C는 클리어. 그러니까 답안지가 이지. 그러니까 채점자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플, 간단해야 돼. 그리고 클리어, 명료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고의 답안지. 그렇게 쓰면은 ESC, 고시촌 탈출, escape,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역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전공 교수님 중에 어느 분이, 그분은 대학원 수업도 이제 딱 리딩 어사이먼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제 부르죠. 추석부 이제 딱 보면서 예컨대 뭐 야 김희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주로 1번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뭐야? 설명해봐. 핵심 내용을 설명해봐. 그러면서 항상 매주마다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초등학교 6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그게 이거거든요. ESC.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답안지를 딱 쓰고 나서 내 답안지가 ESC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성 초등학교 6학년에 아무나 잡아가지고 이거 이해되냐? 그래서 걔가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답안지를 쓴 거야. 예. 물론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이해하고 싶은지, 예. 저의 강조점이 뭔지 지금 이해가시죠? 예. 그렇다고요. 무슨 뭐 정치학 뭐 답안지 그냥 뭐 온갖 그 복잡한 형용사를 남발하고 뭐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준다? 천만의 착각입니다. 답안지를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네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답안지를 썼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를 안 줘요.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 고시 답안지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그 수험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썼는지 의심스럽다. 예.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ESC 원칙으로 잘 하려면 일단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조금만 진도 나가고 휴식을 취할게요. 자, 그 20페이지 가시면 챕터 1 나오죠? 정치란 무엇인가 해서 기출문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예비순환 단계니까 그냥 기출문제는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나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자, 21페이지를 가시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제1절 정치의 기본 개념인데 로마자 1번으로 가시면 정치의 정의에서 1번 앤드류 헤이우드의 정의.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어 원서 팔러틱스의 저자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 보시는 게 더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영어 보면 politics, 정치는 is the activity, 행위다. through which,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people make, preserve and amend. 그러니까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한다. 뭐 general social rule, 일반적인 사회 규칙을 한다는 거죠. under which they live. 관계대명사 위치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래서 뭐 이렇게 직역하면 그 아래서 뭐 산다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 규칙 이런 거를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뭐 그런 활동이다. 이거를 이제 그 밑에 각주 가로 1번에 보면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으로 보시면 2번 가시면 헤이그와 헤럽의 정의. 헤이그와 헤럽은 역시 이 영어 원서의 저자, 비교 정보와 정치의 저자인데 Politics is the activity or process. 그러니까 정치는 행위 혹은 과정이다. By which.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룹, 집단들이 reach, 뭐 도달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enforce, 뭐 집행한다. Binding decision. 자, 여기서 binding은 구속력 있는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구속력 있는 결정에 자, reach가 도달한다라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 결정한다. 뭐 그렇게 의역을 하시면 될 거고 enforce는 집행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affecting the collectivit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이제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설마 그 고시 문제에 정치의 정의를 뭐 쓰시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구나.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정치의 그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좀 암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답안지에 쓸 가치가 있고 지금 이거는 앤드루 헤이우드하고 헤이그 헤럽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3번 가시면 갈등과 협력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니까 정치는 갈등과 협력과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뭐 정치의 핵심은 갈등 해결의 과정이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보니까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갈등과 협력.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 가시면은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 시각을 공부하실 텐데, 이제 현실주의는 이제 갈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협력을 강조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뭐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치학 공부할 때 또 여러분 유의해야 될 점은 뒤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또 앞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전 처음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잘 이해해야지 온전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1회독 할 때는 내가 책의 내용을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간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회독 할 때 한번 내가 100%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회독까지도. 예. 그리고 이제 3회독 할 때 내가 한번 100% 이해하는 걸로 해보겠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죠. 고시생이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의 불편함의 정도를 극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고시생들이 대부분 또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왜냐면 또 다 고등학교 때 또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또 압박감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거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아요. 일단 고시 공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시 공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하게 하는 거야. 그럼 뭐다? 이거 상대평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지?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꾸 밤에 잘 때 새벽에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가시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보니까 정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요게 사실은 이제 헤이그 헤롭 그 두 번째 정의이긴 한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러한 단순한 개념 컨셉, 영어 컨셉 주목하세요. 그 위에 두 가지 대조되는 구성 개념 컨셉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것만 좀 설명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영어의 컨셉이고 컨셉션이 있는데, 이거 사전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둘 다 개념이에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컨셉은 우리가 그냥 개념이라고 번역을 하고, 컨셉션은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구성 개념.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뭔가 구체적으로 구성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제 뭔지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서에서 나온 내용이라. 텀. 이건 이제 용어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이디어. 이걸 뭐 개념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카테고리. 이거는 이제 뭐 범주. 뭐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definition, 정의, 개념 정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있냐 하면, 자, 여러분이 그 수능 공부할 때, 논술 공부할 때 필독서로 읽었던 철학책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였죠? 다 읽으셨죠?
반응이 안 읽었나? 그거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이후에 혹시 학교 들어가셨나요? 대학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그래서 정의 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막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겠죠? 막 복잡하게. 예. 그러면은 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 자꾸 정의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성 개념은 understanding, 이해, 혹은 perspective, 관점, interpretation,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사회 정의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그게 컨셉션이에요, 구성 개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정의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리주의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 공리주의 정의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유지상주의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뭐 자유적 평등주의 또 나오고, 그쵸? 자유적 평등주의, 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영어로 liberal equality인데 써드릴게요. 자유지상주의는 리버테리언이즘입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이제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노직이 주장한 거고, 자유적 평등주의는 역시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존 로스가 이야기한 것이고,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클 샌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슨 주의였습니까? 공동체주의였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컨셉션이라는 거예요, 구성 개념.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적 평등주의, 공동체주의 등등 이것도 정치 철학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쯤에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다. 대략 한 2순환쯤 가서, 예비순환 때는 구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래도 공리주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보면, 하지 말까? 아까 전에 국제정치 이야기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역시 무정부 상태다. 요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죠. 무정부 상태라는 거 말 그대로 정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정부가 없는 상태,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현실주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책 가볍게 읽으시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갈등, 갈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어둡게 보는 거예요. 국가들 간의 협력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예. 노력하면은 예, 협력이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현실주의가 보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 관점,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 관점. 그게 다 이제 컨셉션, 구성 개념이라고요. 예, 이해가시죠? 예. 일단 1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쉽시다. 한 13분 정도 쉬시고 한 52분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